자, 여러분들 다 오셨나요? 네. 출석 혹시 모르니까 확인 체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뜨든.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희 또 새로운 파트 나가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저희 일정 한번 달력 한번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월 11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그쵸? 이 초록색 라인 보이는 거 있죠? 그쵸? 초록색 라인 보이는 것처럼 보기가 안 켜졌네. 시계도 켜고 나갈 거예요. 어제는 이제 상담도 하고, 그렇죠? 에이젝스 마저 했었는데, 오늘부터 해서 19일까지는 이제 파트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를 나가는 이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바 배웠었던 내용들에 대한 뭐 간단한 정리들도 해보고,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교재 있죠? 예제로 배우는 스프링 부트 입문.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사전 소개들이랑 설명들을 좀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교재 잠깐 보고 계세요? 잠깐만요. 손이 자꾸 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파트는 여기 이제 진행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 나갈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노션이고 새로 나가게 내용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또 알아보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하얀색으로 볼까? 음.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JSP라고 하는 자바 서버 페이지 기술, 그다음에 서블릿이라고 하는 역시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웹을 다루는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서 배운 자바, JSP,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공통된 어떤 기능들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는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그 틀을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대표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바 기반의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몇 번 사용해 봤었죠. 근데 라이브러리도 결국은 코드의 모음이에요. 어떤 함수들 그리고 어떤 이런 기능들, 로직들을 미리 코드를 모아놓고 개발해 놓은 걸 우리가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코드의 모음을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미리 정의된 함수, 미리 정의된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그 작은 기능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런 일련의 라이브러리들도 포함시켜주는 작업도 해주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어떤 공통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아키텍처 혹은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무에서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어떤 핵심 로직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어떤 부수적인 어떤 작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프레임워크가 대신 처리를 해주고 실질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코드들 그런 코드들을 이제 개발자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들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이고 그 중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바로 객체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스프링은 뭐 다양한 모듈과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개발자들이 더 쉽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해주는 핵심적인 기능은 이 두 가지예요. 뭐 제어의 역전 그리고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게 핵심 기능이 됩니다. 제어의 역전이 뭔지, 그다음에 뭐 의존성 주입이 뭔지, 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차차 또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어떤 객체들을 정의하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에 이 한 클래스마다의 결합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해줘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모듈은 어떤 일련의 그 기능들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놓은 한 큰 틀의 코드의 모음이에요. 모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소셜 인증해서 로그인 하시는 그런 기능들 있죠. 네이버 로그인, 뭐 페이스북 로그인 이런 인증과 관련된 어떤 기능들을 내가 다 개발을 해놨어. 그럼 그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나중에 또 어디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큰 틀의 기능을 모아둔 코드의 모음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모듈이라고 하는 애는 결합도와 응집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뭐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혹은 프로덕트 DAO 이렇게 클래스를 짰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그 로직을 가진 메소드들 정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디선가 보드 DAO 객체를 생성하고 이 메소드들을 호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서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pro.jsp 여기서 스크립트릿 만들어서 이 안에서 프로덕트 DAO를 생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덕트 DAO를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DAO new 이렇게 해서 만들고 DAO로 해서 뭔가 메소드 호출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이 샘플 프로 JSP라고 하는 이 JSP 페이지 내에서 스크립트릿으로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고 프로덕트 DAO에서 어떤 기능들, 데이터베이스, 상품의 목록을 조회하고 그리고 뭐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가 객체로 가져와 주면 여기서 그 DAO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 호출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개발하는 순간 이 샘플 pro.jsp는 프로덕트 DAO가 바뀌면 샘플 프로 JSP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프로덕트 DAO에 셀렉트 메소드가 있었어. 근데 이 셀렉트 메소드 대신에 이름을 뭔가 셀렉트 리스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로직이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다가 뭐 인자로 매개 변수를 넘겨줘야 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프로덕트 DAO 말고 다른 DAO를 가져와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로 전반적인 설계가 바뀌었어요. 그럼 또 새로운 DAO를 정의한 걸 우리가 생성해서 샘플 pro.jsp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다시 또 변경을 이루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보면 샘플 프로 JSP라고 하는 뭐 하나의 파일하고 뭐 프로덕트 DAO 다른 여러 가지 DAO 파일들하고 결합도가 생겨요. 음. 지금 이 샘플 pro.jsp는 프로덕트 DAO가 바뀌면 얘도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각각의 단위들, 각각의 클래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결합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어떤 모듈들은 결합도와 응집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그 객체들 사이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코드가 이제 연관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코드를 보면 어떤 로직이 있나요, 여기에?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조회해 온 다음에 상품에서 어떤 데이터를 꺼내고 거기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뭔가 출력하는 것까지 쓴다 라는 코드는 지금 눈에 안 보이죠. 단순히 프로덕트 DAO라고 하는 객체를 샘플 프로 JSP에서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코드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인 핵심 기능을 만드는 것과 큰 관련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모듈과 모듈 사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수정이 되면 얘랑 너무 끈끈하니까 프로덕트 DAO를 바꾸면
샘플 프로 JSP도 또 뭔가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핵심 로직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이 각각의 어떤 객체를 다른 객체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결합도 때문에 이런 작업을 개발자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정말 정작 중요한 핵심 로직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못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누가 대신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워크가 대신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의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는 이런 객체 간의 결합도, 그렇죠? 서로 모듈과 모듈 사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 이 로직이 너무 끈끈하게 개발이 되어 있으면 하나가 바뀌면 저기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는 지금 단순히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했다라고 하면 이 프로덕트 DAO라고 하는 애를 몇 개의 JSP 혹은 몇 개의 클래스에서밖에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면 어떤 이런 DAO나 하나의 클래스가 50개, 100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프로덕트 DAO 하나 바꾸면 50개, 100개를 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보수를 하거나 이런 서로 클래스 간의 연관을 처리해 주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에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의 기능 덕분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객체 간의 모듈 간의 결합도를 낮춰주고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로직에 집중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오라클 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거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여러분들 우리 세션에다가 로그인 등록해가지고 로그인 처리해주는 작업들 했었죠.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나 외부에서 특정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 혹은 인증된 사람만 이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보안 처리 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일련된 하나의 단위로 이제 어떤 데이터 처리해 줄 수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관리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엔터프라이즈급, 그쵸? 기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가 자바로 해서 웹 개발한다 그러면 스프링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능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제어의 역전이라는 개념, 그리고 뭐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사실 뭐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 개념을 몰라도 우리는 개발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이 쉬워진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이 개념이 아직 어떤 개념이다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웹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걸 다 이해해야만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의존성 주입은 뭔지, 그 다음에 뭐가 역전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역전된다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코드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활용을 하는가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존성 주입은 뭐 영어로는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합니다. dependency가 의존성이죠. 의존이고, 그 다음에 injection은
여러분들 그쵸? 주사 맞을 때 그쵸? 인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내부로 어떤 대상을 넣어주는 거, 대입해주는 개념을 우리가 인젝션이라고 해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건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내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의존성 주입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고 다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존성 주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의존성이 뭔지, 그리고 이 의존과 의존성이 자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다른 어떤 대상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의라고 하는 그쵸 한자어하고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존이라고 하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성질을 우리가 의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럼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할 때 JSP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썼는지 기억나세요? 라이브러리 이름? 기억 안 나세요? JSP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면 네 여기에 그쵸. COS라는 라이브러리 있었죠. 웹인프 이 안에 들어가면 라이브러리 폴더 있었잖아요. 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필요했었던 라이브러리들을 넣었었죠. 그때 이제 뭐 할 때? 파일 업로드. 그쵸? 파일 업로드 할 때 C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켰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JSP 프로젝트는 뭐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COS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COS 라이브러리가 없어.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파일 업로드 기능이 구현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저 COS 라이브러리에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는 것도 역시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 의존과 의존성의 의미가 자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에서의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걸 우리가 의존한다라고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만들면 보통 뭐 메인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게시판에서 보드 DAO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져와서 어디서 생성을 해요? 메인에서 보드 DAO를 생성해서 사용했었죠. 맞나요? 그쵸? 그러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보드 DAO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메인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보드 DAO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바에서의 의존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 걔를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이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메인이 보드 DAO에 의존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A 클래스가 B 클래스에 의존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의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A 클래스를 B 클래스에서 사용하려면 A 클래스 내에서 B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B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랑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B 클래스가 변경이 되면 역시 A 클래스에도 그 변경에 대한 영향이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A 클래스는 B 클래스의 변경에 따라서 B 클래스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의존하고 있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존하다라고 하는 그 성질,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바에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코드로 알아보면 밑에 예시 코드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A 클래스가 B 클래스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A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의존성을 갖는다. B 클래스에 대한 의존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B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B에서 뭐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A 클래스를 또 정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B 클래스를 선언해 줬죠. 그렇죠? 그리고 A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B 클래스를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제 인스턴스를 여기서 넘겨받아서 넣어주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 메인 메소드에 가보니까 메인 메소드에서 B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요. B 객체를 생성해서 어디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A 객체를 생성할 때 이 B 객체를 넣어주면 얘를 실행할 때 누가 실행이 돼요? A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죠. 그렇죠? 그때 여기 넘겨준 B를 전달받아 와서 얘가 A가 가지고 있는 B에 그렇죠? 인스턴스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B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B가 바뀌면 A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시로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뭐 의존의 종류들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의존성 주입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자바에서의 의존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함으로써 의존하고 있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을 때 이 A 클래스가 B 클래스를 여기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B 객체를 A 클래스 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A 클래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B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얘를 어디에다가 A 클래스에다가 인스턴스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A 클래스는 단순히 뭐 멤버 변수나 선언으로 B를 선언만 해놓고 그 이후에 뭐를? 이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전달받아 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A가 이 코드 내부에서 B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생성한 이 B 객체를 어디에다가 A 클래스 안에다가 외부에서 넣어주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의존성 주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A 클래스가 직접 B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어도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어쨌든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의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A 클래스 내부에서 B 객체를 생성했냐? 그래도 역시 A는 B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밖에서 A 클래스 외부에서 B 객체를 생성해서 밖에서 만든 걸 넣어줘도 어쨌든 A 클래스는 B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의존성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줬기 때문에 주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의존성 주입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되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개발자가 직접 저 B 객체를 생성해서 A한테 넣어줄 건가 C한테 넣어줄 건가 이런 의존 관계에 대해서 처리하는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고 코드를 정리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가면 스프링이 이 의존성을 주입하는 작업을 직접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은 이 객체가 필요하는 의존 객체를 직접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걸 우리가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짜서 의존성 주입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작업을 이제 프레임워크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면 결합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결합도가 낮고 그리고 응집도가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그리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얘네들의 코드들이 너무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 A랑 B랑 C랑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C가 없으면 A가 동작이 안 해. B가 없으면 A가 동작을 안 해. 그러면 이 중에서 A, B, C 중에 하나만 띄어가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A, B, C 다 따로 놔도 각자 동작을 잘 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A, B, C 기능 다 필요 없는데 C만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C만 떼어가서 어디다가 다른 프로젝트에 쓰면 또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재사용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이 객체가 직접 의존하는 객체를 직접 생성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이제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가 대신 생성해서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지금은 B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줘야 돼. C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줘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발자 코드를 짜놨으면 그게 다른 프로젝트에 가면 또 수정하고 또 유지보수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스프링이 해주게 되면 그걸 코드를 안 써놔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의존성을 주입해야 될지 내가 신경 쓰지 않고도 이걸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의존성 주입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주요한 방법으로는 뭐 생성자 주입, 메서드 주입 등등이 있대요. 그래서 이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 어쨌든 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클래스 의존이라고 하는 거랑 인터페이스 의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그렇죠? A가 B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의존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클래스 의존과 인터페이스 의존. 클래스 의존은 앞에서 그냥 본 대로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해서 그렇죠? 클래스 내에서 다른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클래스 의존이라고 해요. 근데 인터페이스 의존은 뭐냐면 그냥 다른 클래스를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 의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바 배울 때 이렇게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기억나려나? 인터페이스 예시 코드들 중에 우리가 어떤 거 해봤었나요? 리모컨 해봤었나요? 리모트 컨트롤 맞나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를 구현한 클래스를 뭐 어떤 걸 만들었었죠? 클래스 이름 기억나세요? 리모컨을 구현한 클래스. 그쵸? 텔레비전 같은 거. 텔레비전. 그쵸? 그런 거 했었죠. 스피커. 에어컨도 들어가죠. 스피커 뭐였죠?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 스피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텔레비전하고 스피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 객체를 생성할 때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해주고 텔레비전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특정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텔레비전과 스피커를 그렇죠? 가져와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코드, 지금 이 코드를 예를 들면 뭐 메인에서 사용을 했거나 메인 클래스에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 서비스 클래스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메인 클래스는 지금 어디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모트 컨트롤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터페이스 의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시 코드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둘의 차이를 좀 볼 거예요. 클래스에 의존할 때와 인터페이스에 의존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만 먼저 보면 클래스에 의존할 때보다 인터페이스에 의존할 때가 더 좋다가 결론이에요. 우선은 그 왜 결론적으로 더 좋냐를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인터페이스 의존이 이 모듈 그쵸?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더 낮고 응집도는 더 높아서 클래스 의존보다 유지 보수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결합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코드 간의 이 연관 관계 그쵸?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떼어내도 또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의존성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클래스 사이에서 결합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이제 클래스로 구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의존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놓고 여기에 텔레비전이 들어올지 뭐예요? 스피커가 들어올지는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은 항상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 했어야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거를 구현한 아까 텔레비전이랑 뭐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메소드가 이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쵸. 인터페이스에서 선언한 추상 메소드들을 반드시 이 구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해서 재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텔레비전 클래스든 스피커 클래스든 메소드 이름은 다 똑같아. 기능을 사용하는 건 다 똑같아. 다만 우리가 텔레비전 로직을 쓸 건지
스피커 로직을 쓸 건지만 그 객체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조금 더 유연성이 있겠어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의존시키는 게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의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것처럼 A라는 클래스 안에서 B 객체를 생성해서 B 메소드를 B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클래스는 B 클래스에 의존한다. 그래서 여기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B 클래스는 메소드 A를 가지고 있고 A 클래스에서 execute라고 하는 실행 메소드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B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 B 객체를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50개, 100개로 많아져. 엄청 많아지면 우리가 뒤에 가서 요 A 메소드 대신에 메소드 A를 다른 이름으로 바꿀 거야. 예를 들면 얘를 메소드 B로 바꿀 거래요. 그러면 이 X, Y, Z뿐만이 아니라 50개, 100개의 클래스에 다 가서 이 메소드 A 대신에 메소드 B로 다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다 보면 많은 클래스들에서 해당 의존 클래스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X에서도 B를 사용하고 Y에서도 B를 사용하고 Z에서도 B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클래스에서 B 객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갔을 때 이제 과장님이 오세요. 그거 B에서 C로 바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A 클래스에서 B를 사용하던 거 다 지우고 새롭게 적용된 설계가 들어있는 C 클래스 객체를 가져와서 걔를 다 적용해야겠죠. 그렇죠. 이러면 새롭게 객체도 생성을 해야 되고 새롭게 C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도 또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설계가 바뀌었을 때 이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A 클래스에서 B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던 걸 C로 바꿔요. 또 그걸 뭐예요? C에서 B에서 메소드 호출하고 있던 걸 C 메소드로 또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정 작업들이 X, Y, Z 뭐 100개, 200개의 클래스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가 어려워진다? 다시 코드를 수정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인터페이스를 했을 때에는 뭐가 조금 더 쉬워지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서서 들으셔도 돼요. 코드를 안 치고 있을 때는 좀 치워줄까요?
네. 저는 없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저를 왜 아빠 이해하는 건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아빠 이거 한번 돌려보자. 조금 말하는 근데 약간 뭔가 초원이 있었으면 별로 다른 것 같은데. 우리 21세기 따로 그럼 가자마자 내가 진짜 새벽에 날 때리겠다고 알겠어. 우리는 두 명은 시간 못 받으니까 내가 무슨 말들 신경 안 쓰고 게임하고 하면 피곤해요. 게임 문제가 아니라서 피곤할 때는 진짜 게임 안 해도 하지 빨리 안 네, 나요. 빨리 앉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 야인성이 주는 날할 때마다 한 5시 그때까지 안 자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럼 몇 시에 자요? 일찍 했어. 나도 알지 나도 혼자만의 시간. 근데 나 8시 진짜 애매한 거 11시 잘 먹어야 돼. 아, 네. 나. 잘 됐어. 들고 선다. 부러진 줄. 얼마나 잘 했어요. 잘 했어요. 진짜요?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 지금은 이 뭐가 많이
나와서 하고 가세요. 오늘 아니 이걸 들었는데 지금 왜 아니 나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뭘? 아니 어떻게 먹으려고 어제 혼나고 또 없네요. 지금 했어요? 혼자 막 지금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지? 맨날 혼나. 저 어제 지금 4반 때 배운 건데 왜 문제가 중에 지금 소리를 지금 저 있는데 있었는데 맞아요. 에어팟 누워 있는 데까지 들었어요. 했는데 너무 쪽팔려. 성민이 그래도 근데 진짜 배웠어. 챙겨준 거 나는 맞았겠는데 아니 맞았겠어 배웠다. 그새 시작 이거 봐. 아니야 잠깐만 T 아니면 C 뭐야? 다음 주에 다음 시간 라고 할 때 갈 걸.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끝났어요. 라고 할 때 갈 걸. 1분 시간 아니에요? 일단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 아, 그치 그치. 와 진짜 분명히 그래? 댓글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이 어딨어요? 어제 때렸어요 이제. 오늘 방금. 아 그래요? 어딨어? 그럼 내가 채친 게? 진짜 그래 알았어 그래요? 내가 무슨 어디였지? 근데 어제 물어봤던 게 오늘 금방 한 내용이 어제 뭐였는데? 그거 뭐야? 아, 리스트. 아 그러네. 어린이랑 리스트 차이가 나요. 어린이 리스트는 있어요? 비싼 거 아니야? 어린 저는 그 차이 임포트할 대비 어린이 리스트 저 어제 알아. 뭔 차이예요? 리스트는 리스트는 인터페이스. 어린이 리스트는 인터페이스. 그런 차이 그런 차이. 근데 그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리스트로 유 리스트 하잖아. 제가 그게 되게 앞서는 배워보고 아 그래? 아 진짜 깜빡했어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근데 분명히 배웠어요. 근데 보여주고. 기억나죠? 근데 그때는 그거를 중요해서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보여주고. 다행이다 설명도 근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리스트로 유하다. 나도 그거 안 나요. 아 배고픈데? 열심히 아직 아침 나왔어요. 있어요? 근데 중에는
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클래스 의존에 대해서 봤고, 인터페이스 의존에 대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한 거야, 사실은. 뭐 새롭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다형성 배울 때 했던 것들이.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인터페이스 I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하고, 이 I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B, 클래스 C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터페이스 I에 추상 메소드 A가 있으면 얘를 구현한 클래스 B하고 클래스 C는 반드시 메소드 A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 A는 클래스 B와 클래스 C에 당연히 구현을 했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 A에서 이 B 객체가 가진 구현된 클래스의 기능 메소드 A를 쓰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는 new B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었지만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소드 A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구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터페이스 의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은 또 나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한 클래스 A랑 클래스 B를 가지고 이제 이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구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메소드 A를 구현하고 있고, 클래스 B A는 인터페이스 I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클래스 A 안에서 I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그거를 구현한 객체인 B 객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의존을 하고 있을 때 인터페이스로 이제 선언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B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C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로 만약에 살펴본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 I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B 클래스, C 클래스가 I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시 둘 다 뭐예요? 코드가 다른가요? 코드가 A죠, 얘는? 그렇죠? 여기서 C는 지금 없어요. B가 I를 구현해서 메소드 A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고, 이제 그걸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클래스 A가 그렇죠? I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예요? 클래스 A는 인터페이스 I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얘도 계속 우리가 확장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뭐 C 클래스도 만들고 D 클래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또 만들겠죠.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인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얘가 B 클래스냐 C 클래스 구현 클래스냐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 I를 사용하고 있는 그쵸? 의존하게 되는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X 클래스, Y 클래스, Z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I를 여기저기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게시판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여러 클래스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게시판 목록 화면이 하나가 있으면 그 게시글 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클래스를 보통 하나의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가져오는 클래스 DAO 클래스 하나 만들고 요 정도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게시판을 사용자 화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관리자 화면에서도 게시판을 또 목록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리자 로직을 처리하는 클래스에서 또 보드 DAO에 접근하는 어떤
로직을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 어떤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여기저기서 의존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X에서도 I를 쓰고 있고 Y에서를 I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그냥 사용자한테 어떤 게시글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클래스 X에서 게시글 목록을 불러오는 코드, 여기서는 관리자에서 불러오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면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겠다. 그래서 더욱 확장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50개, 100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I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어.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다른 또 개발을 하게 돼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넘어가요. 근데 그 프로젝트 기존에 해놨었던 코드들을 들고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거의 기능이 유사하니까. 근데 이제 위에서 요구사항이 바뀌었어. 클래스 B 쓰지 말고 클래스 C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로직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세요.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수정을 어떤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될까?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X에서도 I에 의존하고 Y에서도 의존하고 Z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의존하게 된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다시 재구축한다든지 하면서 기존의 로직인 B 클래스를 쓰지 않고 C 클래스를 사용하기로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C 클래스 구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기존의 X, Y, Z에다가 적용해 놨을 때 뭐만 바꿔주면 돼요? 어떤 메소드들을 사용할지 변경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B 클래스가 아니라 C 클래스로만 어떤 클래스에 의존할지만 바꿔주면 로직이 C 클래스인 걸로 다 변경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설계가 바뀌어서 B에서 C로 다 클래스 바꾸고 로직을 다 바꾸세요 하면 이제 B랑 C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일관된 메소드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지 그 작업도 변경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로 의존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설계 로직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B 클래스 사용하던 거를 끊어버리고, 그렇죠? B 클래스 사용하던 건 끊어버리고 C 클래스 생성한 걸 가져와서만 변경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둬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인터페이스가 일관성 있게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가 변경돼서 인터페이스에 의존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더 낮아져서 유지 보수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렇죠? 클래스에 의존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에 의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게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가 코드를 수정하기가 더 쉬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C 클래스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C 클래스도 역시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해서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이제 B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던 걸 C 객체로 생성하는 걸로만 바꾸면 이 메소드 호출하는 건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설계 로직을 바꿔도 유지 보수를 해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코드 한 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보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장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바꾼 건 뭐예요? B에서 C로 바꾼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B를 쓸지 C를 쓸지조차도 안 바꿔도 된다.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 뭔가 기존의 로직을 처리하고 있는 B 클래스, C 클래스의 로직이 바뀌어도
지금 B와 혹은 C에 의존하고 있는 이 클래스 A에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세요? 지금은 우리가 프레임워크에 어떤 자동으로 의존성 주입해주고 있는 기능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설계가 변경되었을 때 B를 사용하던 걸 지우고 C로 직접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작업마저 자동으로 프레임워크가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A 클래스는 누구한테? C나 B한테 의존하고 있어도 A는 변경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의존성 주입인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B 또는 C 객체를 만들어서 A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A는 변경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입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주입하는 작업마저 누군가 대신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B에서 C로 로직이 변경됐어. 코드 다 바꿔. 해서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작업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핵심 로직에 쓸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런 쓰잘데없는, 물론 쓰잘데없진 않지만 이런 실질적인 핵심 로직과 관련이 좀 떨어지는 코드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프레임워크한테 맡기고 핵심 로직을 구현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클래스 의존과 인터페이스 의존을 비교해 보면 인터페이스 의존이 훨씬 더 유지 보수하기가 더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기존 방금 본 코드에서는 우리가 클래스 A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를 직접 생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외부에서 생성해서 대입을 해주면 그 개념 자체가 의존성 주입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시 코드에서는 클래스 의존과 인터페이스 의존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의존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의존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A 클래스 자체가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외부에서 주입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존성 주입을 직접 우리가 만약에 코드로 만든다라고 하면 뭐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거나 뭐 세터나 특정 메소드로 해서 의존성을 주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든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를 받아서 내 멤버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 주입과 세터 주입을 살펴보면 생성자 주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생성자 안에서 매개 변수로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와서 멤버 변수에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 주입은 객체를 생성할 때 해당 객체의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B 클래스의 객체를 주입받아 와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필수적인 의존성을 주입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객체를 생성한 시점에서 의존성이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사용하는 건 뭐예요? 그냥 생성자 우리 정의해봤잖아요. 거기서 매개 변수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A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B 클래스를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걔를 추가해주고 주입하려고 하는 의존성을 생성자 매개 변수에 전달하고 어디에다가 멤버 변수, 즉 필드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예시 코드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생성자 주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먼저 메인 클래스 그리고 보드 코멘트 마이 서비스 보드 DAO 코멘트 DAO라고 하는 이제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보드 DAO와 코멘트 DAO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드 DAO랑 코멘트 DAO는 마이 서비스에서 정의해 놓은 추상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 해놨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만약에 보드 DAO랑 코멘트 DAO를 사용하고 싶다, 즉 의존하고 싶다 라고 하면 누구를 이제 기반해서 인터페이스를 기반해서
인터페이스 의존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메인 클래스에서는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여기에 보드 DAO를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직접 생성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와서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성자 주입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생성자 안에서 하게 되면 생성자 주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생성자 주입을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인터페이스로 쓰지 않고 마이 서비스에서 바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인터페이스로 의존해도 되겠고 이렇게 클래스로 써도 되긴 하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드라고 하는 우리가 DTO 클래스 만들었던 거, 뭐 코멘트 클래스 만들었던 것들은 각각 여기에 뭐 보드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겠고, 그리고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를 인터페이스로 의존을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에만 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이렇게 쓰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그때 이제 외부에서 보드 DAO를 인스턴스를 받아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위에 선언해 놓은 변수에다가 상수에다가 대입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면은 우리가 메인에서 어디에요? 먼저 보드 DAO 객체를 생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그때 그 인스턴스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 서비스 객체를 생성할 당시에 마이 서비스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럼 그때 거기에 보드 DAO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걔를 뭘로? 그쵸? 얘를 통해서 인스턴스, 그쵸? 의존성을 주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생성자에서 외부에서 생성한 인스턴스를 전달해서 주입해 주는 걸 우리가 생성자 주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하면 각각 이루어지게 되니까 일단은 마이 서비스라는 클래스 안에 보드 DAO 그다음에 커멘트 DAO 이렇게 생성자 주입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코드는 보드 DAO는 뭐 여기서 게시글 목록을 조회하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자, 세터 주입은 이제 생성자 대신에 그냥 메소드 set 뭐뭐뭐 뭐 하는 메소드 이름으로 해서 의존성을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점이 다른 것 뿐이죠. 이 다른 클래스를 다른 객체를 의존하는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의존성을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생성된 후에 생성 이후에 세터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때 의존성을 주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택적인 의존성을 주입할 때 주로 사용하고 의존성이 변경 가능하거나 여러 번 변경돼야 될 때 세터 주입을 한다. 그래서 클래스 내에서 세터를 만들고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아까랑 다른 점은 이 마이 서비스 여기를 보면 set board DAO, set comment DAO 이렇게 있죠. 여기서 받아와서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랑 다른 점은 생성자에서 했냐, 세터 메소드에서 했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메인에서 먼저 보드 DAO를 생성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생성 이후에 뭐예요? 마이 서비스의 set 보드 DAO로 해서 얘를 인스턴스를 받아와서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생성된 객체를 이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한테 인스턴스를 넘겨주면서 의존성을 주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여기서 만든 다음에 서비스한테 넣어주고 아니면 여러분들 보통은 그냥 보드 DAO 객체를 생성해서 걔를 그대로 썼었죠. 근데 실제로 가면은 DAO 자체를 직접 생성해서 쓰는 경우보다 그 중간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다른 곳에서 보드 DAO를 생성을 해서 그 로직을 같이 활용할 때 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외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주입을 왜 외부에서 해주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메인이라고 하는 애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끝나는 데까지 전체 흐름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인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거 다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서비스마다 서비스라고 하는 안에서 보드 DAO를 직접 생성하고 또 두 번째 서비스에서도 보드 DAO를 직접 생성하고 세 번째에서도 보드 DAO를 직접 생성했어요. 그럼 보드 DAO에 대한 인스턴스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런데 메인에서 하나 딱 만들고 서비스 1에 넣어주고 서비스 2에 넣어주고 서비스 3에 넣어주면 인스턴스가 몇 개예요? 1개죠. 사실 보드 DAO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가 이런 애들은 서로 다른 어떤 개별적인 변수값을 갖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안에 메소드들을 호출해주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특정 각각의 서비스 내에서 직접 이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인스턴스만 더 많아지고 메모리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존성 주입을 해주면 전체 큰 틀에서 인스턴스를 하나만 만들어서 너는 이거 써 해서 배급을 해주는 거죠.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고도 우리가 로직을 처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이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러면 각각의 서비스 클래스 안에서 new 보드 DAO, new 보드 DAO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메인에서 한 번에 딱 만든 다음에 넣어주면 인스턴스는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개만 쓰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응집도가 높아지냐고요? 응집도. 여러 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생성하는 게 하나로 생성하는 게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죠.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의존성 주입을 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뭘 위해서 쓰냐가 이해가 안 되면 저걸 왜 배웠지라는 의문이 남아요. 근데 이런 포인트라는 거죠. 메인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면 매번 만들어서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미니 프로젝트 할 때 보면 new 보드 DAO 또는 뭐 액션 태그나 이걸로 해서 각각의 JSP마다 DAO를 알아서 직접 생성해서 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상품 목록을 조회한다 아니면 뭐 장바구니 주문 목록을 조회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화면에 들어갈 때마다 인스턴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체에서 어딘가 걔를 만들어주고 하나로만 관리해준 애가 있고 거기 딱 갔을 때 이미 만들어진 걔 하나를 가져와서 외부에서 의존성을 주입받아 와서 쓰면 얘는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도 쓸 수가 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기존에 JSP 프로젝트 할 때에는 그냥 각자 만들어서 쓰는 개념을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의존성 주입을 하면 이런 효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효용성이 뭐다? 인스턴스를 그쵸?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해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의존성 주입을 그럼 왜 하냐라는 게 이런 거죠. 그쵸? 클래스 의존이랑 인터페이스 의존 비교했을 때 역시 인터페이스 의존이 이 클래스 간의 결합도가 더 낮아서 유지 보수가 쉽다. 그쵸?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에 코드 여러분들 메소드 1 짜고 2 짜고 얘랑 연결하고 짝짝짝 해서 완벽하게 코드를 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개발하다 보면은 당연히 로직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재구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 쉽게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바꿔도 작업해야 될 양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쨌든 이 클래스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코어 로직이 하나 바뀌었대. 근데 걔가 걔를 의존하고 있는 게 5000개야. 5000개 언제 다 고쳐? 그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못 느껴요. 예를 들면 뭐 로그인 프로 JSP랑 뒤에 유저에 접근하는 유저 DAO랑 얘네 둘만 연결된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저 DAO라고 하는 애가 더 많은 클래스랑 더 많은 인터페이스랑 연결이 돼서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바뀌었을 때 많은 작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미 개발된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의존성이 얽혀 있다라고 하면 하나만 바꿔도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애들을 다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얘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새로운 어떤 로직, 알고리즘이 구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의 이 기능 하나만 바꿨는데 그 메소드 이름이라든지 설계 로직이 바뀌었음으로 인해서 걔 의존하고 있는 애들, 그냥 의존하고 있는 애들만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강사가 바뀌었어요. 제가 집에 가고 다른 선생님이 왔어요. 그럼 기존에 하던 거, 의존하고 있던 거 다 바꿔야 되겠죠. 유튜브 날리고, 줌 날리고, 클래스룸 날리고, 클래스업 날리고 다 날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서 또 다시 적응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개발자는 직접 이렇게 의존성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업무량만 줄여도 훨씬 더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빨라지고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존성 관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만들거나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성 관리 때문에 어떤 실제 집중해야 될 로직에는 시간을 좀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의존성 관리 이제 개발자가 하지 말고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 그럼 나는 핵심 로직만 짜겠다. 자동 로그인 이것만 짜겠다.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어려운 기능들을 좀 짜보겠다. 그래서 이것만 줄여도 우리가 핵심 로직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인터페이스 의존성을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만 선언하고 실제로 생성될 이 객체는 외부에서 이렇게 생성해서 주입해서 넣어주면 나중에 이제 뭐 B 클래스에서 C 클래스로 로직을 바꿔라 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변경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의존성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실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앞에 봤던 이 예시 코드에서처럼 설계가 변경이 돼도 이 의존성 관리마저도 누군가 해준다라고 하면 예시 코드에서 본 게 뭐예요? 인터페이스 의존을 하게 되면 B에서 C 클래스로 해서 로직이 바뀐다라고 하면 B 객체 생성한 거 대신에 C 객체 생성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심지어는 그거를 의존성을 외부에서 주입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바뀌는 주입해주는 거는 외부에서만 변경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사실 인터페이스 의존을 할 때 의존성 주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의존성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 i를 선언하고 여기에 뭔가 객체를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외부에서 가져온 객체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특정 메소드 얘를 호출을 해주면 이 메소드가 반환하는 값이 외부에서 B 객체를 가져올지 C 객체를 가져올지 이거는 이제 뭐 메인 클래스나 외부 클래스에서 직접 B랑 C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계 로직이 B에서 C로 바뀌었대. 그럼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외부에서 의존성을 주입을 해주니까 얘가 B가 반환될지 C가 반환될지는 밖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어떤 메소드 호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당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었어도 외부에서 의존성을 주입을 해주게 되면 그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에 예시에는 그냥 코드가 바뀌는 거 클래스 의존과 인터페이스 의존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뭐가 더 유지보수가 쉽냐를 초점으로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마저도 의존성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의존성 관리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서 외부에서 B를 생성할지 C를 생성할지 마저도 이제 누군가 자동을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의존성 관리가 더 편리해지겠죠. 자, 특정 클래스에서 사용할 객체 그리고 의존할 객체를 외부에서 생성해서 대입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의존성 주입을 하게 되면 이 객체 간의 결합도가 감소한다. 그렇죠? 아까 A 클래스랑 B 클래스, C 클래스 얘네들이 있을 때 B에서 C로 바뀐다. 그러면 A도 바꿔줘야 됐었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코드의 재사용성이 향상이 되고 테스트를 하기도 쉬워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걸 개발자가 직접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가 뭐다? 프레임워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금처럼 이런 의존성 관리에 대한 작업 그리고 앞으로의 생산성,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관성 있고 구조화된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를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에는 프레임워크를 안 썼을 때에는 이런 의존성 관리에 대한 작업을 개발자가 직접 다 해야 됐어.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커지게 되면 유지보수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해야 될 작업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예외 처리라든지 지금과 같은 의존성 관리라든지 뭐 등등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개발자가 해야 될 작업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할 때마다 똑같은 걸 또 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그 다음에 의존성 관리하고 또 해. 근데 그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새롭게 적용되는 핵심 로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반복되는 노가다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어떤 구조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새로운 로직만 만들어서 쓰면 훨씬 더 프로그램을 쉽게 그리고 생산성 있게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프레임워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존성 관리나 일반적인 이런 작업들 있죠? 데이터베이스 연동 아니면 뭐 예외 처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작업들은 프레임워크가 도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런 의존성 관리와 같은 작업을 누구한테 맡긴다? 프레임워크한테 맡기고 실제로 개발자는 뭐에만 집중해요? 기능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뭐 의존성 주입, 그다음에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그램의 전반에 대한 이런 공통적인 작업, 그리고 전반적인 제어, 의존성 관리 이런 것들을 원래는 누가 하고 있었어요? 개발자가 직접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 제어권을 개발자가 갖고 있던 걸 누구한테 넘겨줘요? 프레임워크한테 넘겨준다라고 해서 제어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어권을 프레임워크에 넘겨주고 그 모습을 우리가 제어권이 갖고 있는 주체가 역전됐다. 제어권의 주체가 뒤바뀌었다라고 해서 제어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개발자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원래는 개발자가 다 의존성 관리도 하고 제어도 하고 했던 거를 이제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어의 역전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제어의 역전은 뭐 영어로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IOC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제어의 역전은 개발자가 객체를 관리하거나 의존성을 관리하는 것을 누구한테 제어권을 넘겨요? 스프링한테 제어권을 넘기는 걸 제어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이 어떻게 이 의존성 관리를 해주냐? 그거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앞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메인 클래스에서 보드 DAO 객체를 생성해서 그게 필요한 서비스 클래스한테 뭐 생성자 주입이든 세터 주입이든 해서 넣어줬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얘는 의존성 주입이 필요한 객체다라고 미리 정의만 해두면 그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먼저 미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객체들의 인스턴스들을 미리 생성을 다 해놔요. 그리고 어떤 특정 서비스 클래스나 실제로 업무 로직이 있는 클래스에서 필요할 때 미리 그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가져와서 주입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의존성 주입이 필요한 객체들, 이 의존돼야 되는 객체들을 미리 어디선가 생성을 해서 그걸 관리하는 어떤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 영역을 우리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IOC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왜 IOC 컨테이너냐? 제어권을 넘겨줬기 때문인 거죠. IOC가 아까 제어의 역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의존성이 관리가 돼야 되는 객체들을 보관하는 곳, 그 공간을 우리가 IOC 컨테이너, 뭐 스프링 컨테이너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빈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동그라미들이 있죠. 얘네들이 아까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성을 주입해줘야 되는 객체들, 보드 DAO 이런 애들이에요. 보드 DAO, 커멘트 DAO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뭐예요? 생성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얘는 나중에 어디선가 의존 주입이 필요한 애야 라고 미리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 미리 등록해 놓은 객체를 우리가 스프링에서는 빈이라고 불러요. 빈이라고 하는 걸 등록해 놓으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뭐로 생성을 해준다? 이제 빈이라고 등록해 두게 되면 IOC 컨테이너에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저장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그렇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이 컨테이너를 개발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서 의존성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대신 처리하도록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객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소멸시키고 언제 의존성 주입할지 이런 작업들을 이 IOC 컨테이너가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객체를 생성하면 따로 우리가 뭔가 언제 객체를 생성해서 언제 주입을 받고 해야 될지 코드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설정에 대한 것들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OC 컨테이너, 보통 뭐 스프링 컨테이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의존성 주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해서 뭐 DI 컨테이너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뭐 다 유사한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이 IOC 컨테이너에 미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미리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관리해야 되는 객체를 우리가 빈이라고 불러요. 이 그림에서 그려놓은 얘네들을 우리가 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아직은 우리가 이걸 뭐 코드로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요거 우리가 볼 건데 너무 개념만 계속 보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그 개발 환경 세팅을 좀 하고, 또 새로운 개념도 보고, 방금 우리가 의존성 주입까지의 내용 있잖아요. 의존성 주입까지의 내용을 실제로 코드로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요, 개발 환경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JDK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톰캣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프링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뭐 이클립스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클립스로 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확장 설치해도 되거든요. 근데 최신 버전에서는 막 버그도 생기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클립스 자체를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커스텀 해놓은 S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클립스랑 생겼어요. 이클립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모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S를 먼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게요. STS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직접 요거는 같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요거 공식 사이트에 있는 거는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STS 스프링 툴 수트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최신의 높은 버전이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보다 스프링 부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우리가 뒤에서 배워야 될 프로젝트 구조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가 여기 스프링 툴 수트 GitHub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이 STS 3점대 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공식 사이트에는 4점대 버전이 다운로드가
나와 있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 링크 여기에서는 3점대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밑에 내려갔을 때 라스티스 STS3 다운로드 나오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요거 받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잘 보시면 윈도우인지 맥인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링크 압축 파일의 형태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S 3.9.18 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쭉 진행되고 있죠? 좀 용량이 꽤 많을 거예요. 얘도 우리가 이클립스 설치했던 것처럼 그냥 압축 파일, 압축 해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셋업 폴더에다가 옮겨서 압축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다 되시면 들어와서 설치 경로에다가 옮길게요. 셋업 폴더에 옮기고 압축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풀기. 그러면 아마 압축 푸는데 꽤 걸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돌려놓고 10분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공식 사이트에서 받지 마세요. 그거는 최신 버전이라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디 먹어야 하는데. 잘하니까. 어제 하루만에 뚝딱 푼다 같지. 까먹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수업 한번 할 때마다 그들이 많이 어두워졌죠. 지난 시간보다. 아, 그래? 알겠어요.
얼큰이 X. 근데 그 뭐지? 동생이 이거 있어. 지금 이제 배웠던 거를 이제 머릿속에도 생각이 안 이게 돼. 동생이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동시에는 우리가 좀 얼추. 이 대답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이 대답 원하는 기대하는 표정이 약간 그래서 나타나요. 근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악수를 할수 없어. 그 승리를 해야 이해가 되죠. 또 나쁜 사람 만들고 또 쓰레기 만들고 다 나쁜 어이없어. 네, 서버소리 좀 바꿔줘요. DB 프로퍼티라는 거 있어. 네, 네, 거기에서 맞게. 이건 JDBC 아니에요? 네, 이 내용을 JDBC에서 읽고 아니, 위주는 아니 인덱스. 인덱스가 안 나오는 거는 아마 그걸 뭐 패스 설정해줘야 될 거예요. 그 톰캣 서블렛이라는 파일을 그 인풋 해줘요. 이거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 인터페이스에서 라이브러리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모듈 클래스였어요. 이게 애드 리스팅을 잘해서 라이브러리
서블렛 그거 생각하시나요? 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럼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서요. 그 의존성 도입을 해서 네. 이제 그 객체를 사용하는 게 처음에 여기 위에서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걸 구현한 각각의 클래스들을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의존성 주입에서 그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멤버 변수로 넣던지 아니면 세터로 해서 거기다 주입해서 여기에다 가져가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얘가 보드 뒤에 오고 네. 얘가 서비스인 거죠. 아, 얘가 B 클래스, C 클래스인 거고 얘가 A 클래스인 거죠. 그럼 의존성 주입은 아까 여기 위에서 여기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선해주는 게 의존성 주입이죠. 주입인 거. 근데 이제 저 밑에 있는 그림은 네. 스프링이 그거를 IOC 컨테이너에서 관리를 하고 지가 알아서 넣어주는. 아, 그럼 이거는 우리 코드 과- 직접 짠 거. 이 과정을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 처리까지 의존성 주입까지 해주는 그쵸. 거. 네. 감사합니다. 실행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연습 확인하고 돌리는 것도 저희가 넣어버렸어요. 리드 패스까지 같이 해주고 넣어버렸어요. 아, 그거 한 4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해제가 다 되셨나요? 압축 해제가 다 되면 STS 번들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죠. STS 번들에 가서 여기 보면 뭐 3개 폴더가 있어요. 근데 STS 3.9.18 릴리즈 여기에 들어가면 sts.exe라고 하는 애가 나오죠. 뭔가 이클립스랑 구조가 비슷하죠. 여기 이클립스 C도 있고 얘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뭇잎처럼 생기네. 무슨 오류 같은 그러면 이런 에러가 발생하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까지 하고 설치를 완료를 했어요. 네, 실행해 보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하죠. JVM 버전은 1.8.0 202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버전을 11 버전 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바는 버전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그 자바 FX 하면서 아마 11 버전으로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버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바 버전이 11 버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11 버전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STS가 1.8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S한테
11 버전은 여기 써 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폴더에서 sts.ini라고 하는 얘를 실행할 때 SS를 실행할 때 확인하는 설정 파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버추얼 머신을 여기 JDK 11 버전 여기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면 자바 폴더가 있죠. 자바에 가서 JDK 11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11도 깔았고 1.8도 깔았었어요. 그쵸? 11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 자바를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쭉 가면 자바 W라고 있어요. 얘가 있죠? 이 경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경로는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요거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뭐를 이제 수정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STS 요거 설치한 거 있죠? 여기에 SSINI라고 있어요. 그쵸? 얘한테 우리가 설치해 놓은 11 버전 위치를 알려주면 됩니다. 깔으세요. 네. 자, 그래서 편집 들어가시면 되겠죠? 편집 들어가거나 뭐 노트패드로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STSINI. 그렇죠? 그러면 맨 밑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요 경로를 추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STSINI를 못 찾았나요? 이거 아까 바로 밑에 여기. 네, 안 해도 돼요. 열리면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찾으셨나요, 요거? STSINI 그리고 아 그거 좋다. 네, 거기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채팅창에도 보내줬어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그리고 자바 여기에서 경로 지정해주면 되겠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저장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에러가 나요? 잠깐만. 뭐 편집으로 메모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메모장으로 열리죠? 잠깐만, 요거 위치를 잘못했나? 이걸 어디다 놨었지? 요 위에 놨었나? 됐다. 위치를 좀 잡아주세요. 여기로 옮겨주세요. 오픈 파일 밑에다가 VM 아규먼츠 바로 위에 여기다가 써주세요. 그럼 무슨 방패같이 생긴 로고 해가지고 열리죠? 여기다가 코드를 써주세요. 오픈 파일 밑에. 그러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클립스처럼 처음에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역시 작업 폴더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만들까? 저희 개인 폴더에 가서 스프링이라고 만들까요? 새 폴더 스프링 이 경로를 넣어주세요. 런치
하면 이클립스처럼 똑같이 열리겠죠? 저는 지금 이쪽 왼쪽 반대 모니터에서 그 로딩이 뜨고 있어서 로고가 안 나오네요. 자, 처음에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클립스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저기 로고가 나뭇잎으로 바뀌었죠. 네. 나뭇잎이 생깁니다. 지금 가을이죠? 그렇죠? 네. 스프링이 뭐예요? 봄이죠? 왜 봄인 줄 아세요? 그동안에는 JSP 서블릿 가지고 노가다를 하다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가 등장함으로써 개발자들에게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래요. 그래가지고 로고도 나뭇잎으로 이렇게 막 해놨죠. 진짜 그래. 그런 의미로 스프링이라고 지은 게 맞아요. 네. 1.8로 떠요? CMD를 다시 껐다 켰어요? 시험들이 다시 떴다 켰어요. 그리고 그거 해서 켜보세요. 아까 방금 한 거.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버도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 우리 JSP 할 때 해봤었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로고 뜨고 실행이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게요. 밑에 보면 서버즈 탭에 오른쪽 버튼 빈 여백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하고 서버 누르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이클립스에서 톰캣 그 연동했던 것처럼 아파치 톰캣 9.0 해서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즈 눌러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톰캣 9.0 이 폴더 경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톰캣 설치 경로 선택해 주고 피니시 하면 이제 서버는 설정이 됩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서버즈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에서 서버. 자, 여기서 아파치에 들어가서 톰캣 9.0 우리가 9.0으로 설치했죠? 그렇죠? 하고 넥스트. 그러면 톰캣 서버 경로를 선택하세요 나오죠? 여기서 브라우즈 눌러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여기서 톰캣 9.0 선택 그리고 피니시. 자, 그럼 여기 톰캣 서버가 나왔죠? 여기까지 일단 서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스프링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는 파일에 뉴에 들어가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요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파일에 뉴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실행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 볼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그냥 기본적인 자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MVC라고 해서 MVC 아키텍처 패턴을 기반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웹 개발을 할 때에는 이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넥스트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나요? 그렇죠. 뭐 다운로드 하세요 나오죠? 그러면 yes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이제 레벨 패키지, 탑 레벨 패키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위의 패키지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최상위의 패키지 경로는 여기 지금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뭐가 있지? 도큐먼트, 뭐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사이트에서 접근하는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거를 보통 이렇게 뒤집은 형태로 해서 일반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om 네이버 점 그리고 이 네이버에서 전반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의 이름, 여기에 만약에 그 뭐였지? 지식인이면 이거였나? 뭐였지? 지식인은 뭐였지? 아니 뭐 사전이다 하면 도큐먼트 뭐 이런 게 나오고, 블로그다 하면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네이밍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뭐 뭐라고 할까? 테스트 이렇게 합시다. 좋은 테스트 이렇게 써주면 이제 유효성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피니시. 네. 뭐라고 나오나요? 그래요? 자, 여러분 일단 요거 실행해 보시고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진행해 보신 다음에 이 폴더를 쭉 다 열어 보세요. 그러면 소스에서 쭉 내려가시면 웹 인프 밑에 뷰스 밑에 home.jsp가 있습니다. home.jsp 그래서 이 서버를 실행시키면 이 home.jsp가 실행이 되는데 아직 설치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에러가 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마 수정을 한번 하면 에러가 없어져요. 컴파일이 안 돼서 그런데 그냥 스페이스 하나 만들고 저장하면은 아마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에러 경로는 없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서버 실행해 봐야겠죠? 우리가 JSP 프로젝트처럼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에 Run on 서버 누르면 톰캣으로 서버 선택해주고 Finish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포트 번호에 대한 에러가 나오죠? 포트가 세팅이 안 되어 있나 보네요. 톰캣 서버즈 탭에 가서 톰캣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톰캣 어드민 포트 요거 뭐 8005번으로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톰캣 선택하고 피니시. 방화벽 뜨나요? 방화벽 뜨고 액세스 허용. 뭐 나오는데 리멤버 미 레이러 이거 누를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 나오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에러가. 이거 하겠어요? JK 1 SSIN 거기 네. 그럼 헬로 월드 떴나요? 네. .jsp를 실행했나요? 테스트로 실행했나요? JSP를 실행했나요? 아, 그렇죠? 네. 어드민 포트예요. 근데 에러 실행이 안 돼요? 헬로 월드 안 떴어요? 로그를 보시면 실행해야 되는 테스트. 여기 열심히 열심히 이미 안 돼서 그러면 평소에 주기로
자, 또 안 되시는 분? 네, 아니죠. 그죠? 네. 되시나요? 나는 일본을 진짜 되세요? 아니, 짧은 사이에 이미 있대요. 이제 뭐 하는 게 짧은 꺼도 돼. 헬로 버리도 안 되시는 분. 근데 그 부동공 그런 포트버는 그냥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쓸 줄은 더 다른 데서 먼저 사용하고 있으면 안 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건 임의로 제가 정한 네, 그것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호스팅을 할 때, 배포를 할 때에는 8080은 이 톰캣으로 하는 기본 포트로 쓰여요. 8080 포트, 80 포트 이런 거. 나중에 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우리가 로컬에서는 사실 안 쓰고 있는 애를 쓰면 돼요. 자, 오, 실행이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 보면은 한글이 깨지고 있죠. 한글도 깨지고 있고 왜 크롬으로 안 열리지? 그쵸? 여기서 보면 별로 안 좋겠죠.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을 해봤고 실행하면 run on 서버 들어가서 톰캣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다음에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하고 싶으면 윈도우의 웹브라우저에 크롬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의 브라우저 뷰에 아니요, 어디요? 웹브라우저죠? 윈도우의 웹브라우저에 크롬. 이걸로 바꿔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실행했을 때에는 크롬으로 올리겠죠? 뭐야? 런온 서버를 눌러야 되나? 런온 서버. 그러면 크롬으로 열리죠. 그죠? 그거는 설정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글 깨지는 거는 필터를 걸어주면 돼요. 이 필터는 우리가 기존에 JSP 서블릿 할 때는 인코딩 필터 만들어가지고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캐릭터 인코딩 필터라는 애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캐릭터 인코딩 필터가 있죠. 그거를 필터로 등록만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원래는 서블릿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코딩 필터를 직접 만들었죠. 필터를 직접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web.xml에 가서 필터를 등록을 해줬었어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이 필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web.xml에 가서 필터를 등록해주면 되는데 web.xml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래쪽에 소스로 보기 하면 돼요. 소스로 온 다음에 여기 보면 서블릿이 등록이 되어 있고 밑에다가 쓸까요? 밑에다가 인코딩 필터 그럼 여기 인코딩을 UTF-8으로 해놓았으니까 나오게 되겠죠? 자,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JSP에서 우리가 지시자로 페이지 인코딩 컨텐츠 타입에서 캐릭터 셋 UTF-8 요것도 지정해줘야 이 페이지를 한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홈.jsp가
우리가 프로그램 그냥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JSP 만들 때 기본 포맷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복사해서 home.jsp를 덮어 씌워 줄게요. 요게 코드 이름이 자바로 돼 있네. JSP로 JSP가 아예 없구나. HTML로 바꿔줘. 자, home.jsp 와서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요거 추가해 준 거예요. 요거. 그러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해보면 한글 나오죠? 서버 타임이 나오고 있는데 서버 타임이 여기 찍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 세팅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구조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되시나요? 좀 더워요? 아, 그러네. 얘가 없어요? 이거 넣어줄게요. 를 정정해 놓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뭐 큰 작업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 구조들이에요. 프로젝트 딱 생성했을 때 막 여러 가지 폴더들이 생기고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구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얘가 사진으로 좀 찍어서 키워서 같이 볼게요. 이 정도 될까? 자동 캡처가 있다. 자, 프로젝트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를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뭐 JSP에서도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본은 src, 메인, 자바 요 경로하고 그리고 메인 폴더 밑에 리소시스라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바 폴더 밑에는 여기에 뭐가 생겨져 있어요. 이 밑에 com.좋은.test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한 탑 레벨 패키지예요. 얘가 최상위 패키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 최상위 패키지는
반드시 하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패키지 없이 이 밑에다가 뭔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홈 컨트롤러. 그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하나씩 보면은 이거예요. 자바에는 당연히 자바 소스들을, 자바 코드들을 작성하겠죠? 자바 소스 경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에는 역시 자원 파일들의 경로가 됩니다. 이 리소시스 밑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소시스 밑에를 보면 뭐 메타 인프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소스 메인 웹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소스 메인 웹 앱. 여기에는 우리가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JSP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처럼 JSP 파일들, 그렇죠?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을 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는 어떤 파일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버전마다 프로젝트 경로들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가 실제로 HTML이나 JSP 파일들을 작성하는 경로가 되겠고, 이 웹앱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리소시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웹 인프가 있죠. 자, 그 밑에 클래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이 있고 뷰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뷰스 밑에 뭐가 있어요? home.jsp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웹인프 아래에 가장 중요한 파일, 설정 파일인 web.xml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이 web.xml이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JSP에서는 많이 설명드리고 오진 않았지만 얘는 웹 컨테이너 설정 파일이 됩니다. 웹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가 누구였냐면 톰캣이에요. 톰캣. 톰캣이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작성한 JSP 서블릿 코드들을 이제 읽어들여서 실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적어 놓는 파일이 이 web.xml 웹 컨테이너 설정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web.xml에다가 우리가 뭐 했어요? 방금처럼 뭐 필터를 등록하기도 하고, 그쵸? 또 뭐 해봤었나요? web.xml에서 많이 우리가 적용해보진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웹 설정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보이는데 스프링 폴더도 한번 열어볼게요. 스프링 폴더도 한번 열어보시면 웹 서블릿, 그 다음에 루트 컨텍스트 이런 파일도 보이죠? 다 열었나? 더 열 게 있나? 타겟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거. 자, 요거로 캡처를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 자, 여기 보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또 몇 가지 파일들이 나오죠. 그쵸? 얘네들도 뭔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파일들이 돼요. 자,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폴더 밑에로 들어가면 앱 서블릿이 있고, 그리고 스프링 바로 밑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루트 컨텍스트 XML이 있고, 그리고 앱 서블릿도 아래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이 있죠. 그렇죠? 얘네들도 이제 중요한 설정 파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설정 파일이 돼요. 스프링 설정 파일이 되고, 서블릿 컨텍스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웹에 대한 설정을 하는, 이름도 서블릿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얘는 스프링 웹 설정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기본 코어에 대한 이런 설정들은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웹에 대한 설정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서블릿 컨텍스트.xml에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이 설정 파일들을 가지고 뭘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 스프링에서는 뷰스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우리가 뷰 파일들, 즉 화면 파일들 있죠? 화면 파일들을 작성을 해요. 그 화면 파일들이 뭐예요? JSP죠, 그렇죠? JSP들을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클립스에서는 실제로 그 보기가 안 나오지만,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이 톰캣으로 해서 이 웹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럼 실제 JSP도 사실은 서블릿으로 번역이 돼서, 컴파일이 돼서 자바 파일로 해서 실행이 되거든요. 클래스 파일로 다 컴파일이 돼요. 그 컴파일된 실제 클래스들이 요 경로에, 클래시스 경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클래스 파일 경로가 돼요.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요거 아무리 봐도 안 열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 폴더에 들어가면 아마 이 클래시스를 열어보세요. 프로퍼티스 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아마도 비어 있나요? 따로 우리가 여기서 뭐 만든 클래스들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얘를 우리가 배포하거나 실행했을 때 여기 나올 거예요. 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을 때에 필요한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안에서, 이 폴더 구조 안에서 작성을 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네. 그리고 또 보면 프로젝트 경로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얘네들 다 접어봤을 때 프로젝트 맨 밑으로 내려왔을 때 뭐가 있어요? 폼.xml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xml이라고 하는 애는 프로젝트 바로 밑에 폼.xml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빌드 설정 파일이라고 해요. 이 빌드 설정 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프로젝트를 만들 때 빌드 도구라는 애들이 있어요. 빌드 도구. 이 빌드 도구에는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도 있고,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빌드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버전으로 컴파일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지, 혹은 어떤 프로젝트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컴파일을 하고 실행시켜 줘야 되는지, 그 작업을 도와주는, 컴파일과 실행 작업을 도와주는 애를 우리가 빌드 도구라고 해요. 얘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사용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은 무슨 버전을 쓸 거고, 자바 버전은 무슨 버전을 쓸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받아와서 이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줄 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빌드 도구가 도와줘요. 우리가 여기 지금 STS에서 기본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는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로 프로젝트를 빌드하게끔 세팅을 해줍니다.
이 메이븐 빌드 도구의 빌드 설정 파일이 pom.xml이. 그래서 지금 빌드 도구가 뭔지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pom.xml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JSP 프로젝트로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해서 어떤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직접 자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웹 인프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직접 우리가 포함을 시켜줬었죠. 그쵸? 혹은 뭐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빌드 클래스 패스에 들어가서 빌드 패스에 가서 이클립스에서 이제 add external library 해서 외부에서 추가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빌드 도구가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딱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어주고 이 빌드 도구를 실행시켜주면,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주는 걸 얘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 cos.jar 이렇게 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넣었잖아요. 근데 이 빌드 도구가 있으면 cos 딱 적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cos 필요한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알아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빌드 도구의 첫 번째 역할이 돼요. 그래서 얘를 빌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pom.xml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코드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태그 형태로 해서 HTML 태그 형태로 해서 뭐 모델 버전 이렇게 나와요. 4.0.0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뒤에서 뭐 사용하게 될 스프링의 버전들, 그리고 우리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어쨌든 뭐예요? 서블릿, JSP 서블릿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블릿의 버전 혹은 메이븐의 버전을 여기다가 알려주게 돼요. 그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뭐 등등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실제로 나중에 빌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와르 파일로 패키징을 할 건지, 자르 파일로 패키징 할 건지, 우리가 배포할 프로젝트의 버전은 몇 버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고, 요거는 지금 중요하진 않고 지금 보고 싶은 거는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거하고 디펜던시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여기 프로퍼티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자바 버전이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자바 버전을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자바 버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자바 버전 몇 버전 쓰고 있나요? 11 버전 쓰고 있죠? 그럼 11 이렇게 써놔도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스프링의 3.1.1 버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는 1.8 버전 1.8 버전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변경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지금 한 6버전까지 최신 버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3.11 버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스프링의 최신 버전으로 해서의 어떤 기능들이랑 거기에 있는 어떤 로직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얘를 버전을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4버전으로 바꾸고 싶다, 6버전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버전을 공식 문서에서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거 우리가 뭐 크게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1.8 버전 이렇게 해보고, 밑에 내려가면 여기 dependencies라고 있죠. 이 dependencies는 의존성을 설정해주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은 우리가 아까 방금 배운 의존성 주입의 의존성은 아니에요. 이 의존성은 뭐냐면 의존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특정 프로젝트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면 이 프로젝트는 이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 의존성 주입 자바 클래스의 의존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테스트 프로젝트 있죠? 테스트 프로젝트가 어떤 라이브러리들의 어떤 플러그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펜던시스 안에는 디펜던시 태그로 해서 의존성들을 여기다가 태그의 형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동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스프링 컨텍스트, 뭐 스프링 웹 MVC 이런 애들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와야 의존성이 들어와야 우리가 원활하게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에스펙트 J, 로깅 등등등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스프링에 필요한 뭐 서블릿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JUnit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져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가 필요하거나 뭔가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맨 밑에 내려와 가지고 디펜던시스 위에다가 지금 위에서 나와 있는 형태처럼 디펜던시를 추가해주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해주는 걸 얘를 업데이트 했을 때 자동으로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갈게요.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더 쉬운 방법도 있고. 아, 쉬운 거 먼저 배우면 안 되냐고요? 이거는 거의 지금 보고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다리가 저래요. 그걸 들었어요. 무섭다 진짜 이제. 보람 없어 무서워. 안 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수술 뭐예요? 틀리? TV가 뭐예요? 버투바. 아, 지난번에는 이 이렇게 썼어요. 할 때마다 알겠어요. 아이고 맞아요. 제가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네. 아니, 저 박스 좀 받아. 우리도 건강하게 나왔어. 근데 안 하는 거 마냥. 저는 흘린할 때 소리나는 느낌 났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데드리프트를 제가 안 해봤거든요. 진짜. 데드리프트 운동 안 해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코치님 있잖아요. 코치님. 데드리프트 이제 해본 줄 알고 데드리프트 자체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라. 그리고 나서 치고 올려가지고 딱 해라. 알고 이러는데 데드리프트를 모르는데. 근데 저 오늘 무게가 되게 낮았어요. 진짜. 와. 프로젝트랑 분리하세요. 맞긴 하죠. 왜 그래요? 아니, 다 무서워하는 것들. 바로 그냥 수가 아니, 근데 올시잖아요. 제가 치라는 건지 모르겠네. 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맞아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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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올리다가 진짜. 쪽에서 그렇지. 한쪽은 못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네. 저는 내 각인시키는 방법을 아시나요? 자극적이라서 강점 나오는데 대신 우리는 더 잘 배워. 바로 좋은 거야 잘. 내가 지금 네, 자, 폼.xml 좀 필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이 나와 있죠? 얘네들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 모델 버전은 지금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에서 메이븐의 설정 파일을 지원해주는 메이븐 폼이라고 하는 이 파일의 버전이에요. 메이븐 폼의 버전이고, 그다음에 이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지정해 준 적은 없지만 처음에 이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만들 때 그 탑 레벨 패키지 있죠. 최상위 경로의 패키지를 com.좋은.test라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분명 com.좋은.test라고 했는데 거기에 쓴 게 이 그룹 아이디에 바로 들어가 있죠. 여기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이 프로젝트의 그 조직 혹은 회사를 나타내는 그 어떤 하나의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만약에 네이버다 그러면 뭐 com.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그룹 아이디는 이 탑 레벨 패키지, 최상위 경로의 패키지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 값이 그룹 아이디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고, 아티팩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프로젝트의 어떤 모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다 테스트라고 적어놨는데 만약에 실제에서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지우고 볼 수가 없나?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면 이 네이버 앞에 이렇게 블로그라고 붙죠. 그러면 네이버의 하나의 모듈 중에 블로그라는 모듈이 있는 거죠. 블로그라는 모듈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네이버 킵도 있습니다. 네이버 어떤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거나 뭐 메모를 쓰는 이런 모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카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카페 이렇게 붙어 있죠. 네이버 카페.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카페, 뭐 블로그, 그다음에 뭐 등등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이 아티팩트 아이디에 속하게 되는 식별자가 돼요. 그래서 특정 조직의 어떤 프로젝트 모듈을 나타내는 게 아티팩트 아이디에 보통 정의를 해요. 사실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임에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죠. 패키징에는 우리가 이 자바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의 그 배포 파일, 우리가 여러분들 미니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카페24에다가 그 배포해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루트.와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익스포트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역시 톰캣으로 해서 파일을 패키징해서 배포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와르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르로 패키징을 할 것인가, 와르로 패키징을 할 것인가, 그 패키징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고, 밑에는 버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프로젝트의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바 버전은 여기에 쓰이죠. 자바 버전.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밑에가 바로 나오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3.1.1이 쓰이고, 가장 지금 많이 쓰이는 건 스프링 버전이 5버전이 많이 쓰이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네, 가장 최신은 6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6버전이 최신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버전은 아마 5버전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제 디펜던시스에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 그쵸? 라이브러리를 설정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가 의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상위 태그 아래에 디펜던시라고 하는 태그들을 쭉 작성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서 얻냐? 그거를 알려주는 저장소가 있어요. 그 저장소 사이트가 어디예요? 메이븐 레퍼지토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JSTL이랑 뭐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메이븐 레퍼지토리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그룹이랑 관련된 모듈이 뭐가 있나 여기다 검색을 만약 해보면 org.springframework 하면 제일 위에 컨텍스트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면 이 컨텍스트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 이 버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 밑에 3. 몇 버전이었지? 1.1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내려와서 보면 요 버전인 거예요. 3.1.1 릴리즈에 들어가면 여기에 메이븐이라는 탭에 갔을 때 이 디펜던시 태그를 알려줍니다. 그럼 얘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디펜던시 그룹 아이디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하는 모듈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정의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가 얘를 인식을 해서 실제로 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는 누구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핵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핵심 컨테이너와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 있죠? 의존성 주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이 스프링 컨텍스트입니다. 얘가 있어야 우리가 의존성 주입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밑에 뭐 exclusion이라고 해서 뭐 로그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라서 뭐 지금은 뭐 꼭 알 필요는 없고 여기에 이제 버전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메이븐 레포지토리에서 복사해서 가져온 코드에 보면 얘는 버전이 직접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위에 여기서 변수로 설정한 값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여기 $사인, 그렇죠? 표현식 기호로 해서 여기다가 변수처럼 값을 가져와서 쓴 것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온 게 뭐예요? 3.1.1 릴리즈가 들어오는 거지. 아, 스프링이랑 관련된 이 모듈들은 똑같이 호환되는 버전으로 같은 버전들을 써줘야겠죠. 뭐 스프링 컨텍스트는 5버전을 쓰고 저 밑에 또 스프링 MVC가 있거든요. 스프링 MVC에는 3버전을 쓰고 하면 얘네들이 버전이 안 맞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전반적으로 쓸 버전을 여기에다가 변수명으로 org.springframework 버전이라고 해서 선언해 놓고 이 값 3.1.1 릴리즈라고 하는 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명시해서 써도 되는데 이러면 여기 뒤에다가 또 써야 되니까 3.1.1을 그렇죠? 그걸 여기다가 프로퍼티스에다가 먼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됐고 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스프링 웹 MVC라고 해서 뒤에 가서 이 스프링의 MVC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더 볼 건데 이 스프링 웹 MVC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우리가 앞에서 JSP 서블릿으로 해서 요청받고 응답하고 했었던
그런 구조들 있죠. 그런 기능들을 훨씬 더 쉬운 패턴으로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 MVC와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MV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JSP 서블릿 마지막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로직, 화면을 처리하는 로직, 그다음에 그 둘을 제어하는 로직을 분리해서 개발하는 아키텍처 패턴을 우리가 MVC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키텍처 패턴이 많이 쓰이다 보니 또 뭐예요? 우리가 스프링에서도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얘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또 내려가면 aspect J라고 나오죠. 이 aspect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aspect. 이 aspect라고 하는 모듈은 우리가 지금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스프링 AOP, 즉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능을 지원해주는 모듈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침에 소개할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핵심 기능은 의존성 주입과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도 잠시 뒤에 알아볼 건데 그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해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 모듈이 이 org aspect J가 되겠어요. 얘는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달려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같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 보면 로깅이라고 해서 먼저 나와 있었는데 SLF4J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Simple Logging Facade for Java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JSP 서블릿으로 개발을 하면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시스템 아웃 프린트로 해서 찍었었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보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그걸 로그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나 어떤 로그의 레벨, 얘는 에러의 레벨이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출력의 레벨이다, 경고의 레벨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분해서 실제로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됐다라는 어떤 기록들을 남기는 걸 우리가 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브이로그 이런 게 다 뭐예요? 브이로그는 비디오 로그죠.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는 또 게시글이나 이런 파일들로 이미지들로 기록을 남기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들을 우리가 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로 데이터 잘 넘어갔나? 여기까지 처리가 잘 끝났나? 그거를 로그로 잘 써놓으면 우리가 콘솔에서 혹은 로그 파일이 기록된 파일만 봐도 프로그램이 돌고 있구나 혹은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걸 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로그를 처리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가 이 로깅 SLF4J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인젝트라고 나오죠. 인젝트는 뭐 앞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컨텍스트하고 함께 해서 의존성 주입을 지원을 해주고 밑에 서블릿이 나오죠. 서블릿은 우리가 알고 있죠. JSP 서블릿 그 모듈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보니까 서블릿 2.5 버전, JSP 뭐 2.1 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JSTL도 들어있죠. 밑에 보니까 JSTL도 이렇게 있습니다. JSTL 1.2 버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JSTL이라고 하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JSP에서 쓸 때는 톰캣 사이트에 들어가서 JSTL 라이브러리 4개 다운로드 받아서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추가해서 써줬죠. 기억나세요? 잠깐 보고 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분? 맞나요? JSTL이 뭔지 기억나세요? 자, JSTL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JSP에서 반복문 돌렸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쓰려고 썼던 게 이 태그 라이브러리죠? 얘죠? 근데 얘를 쓰려면 그냥 이 지시자 쓰고 반복문 쓴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았죠. 추가했었던 게 뭐예요? 그 추가한 거 라이브러리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 톰캣 아파치 톰캣 사이트에 가서 요거 네 가지 JSL, 인플, 스펙, EL, 컴팩 해서 요거 네 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라이브러리에다 포함시켜 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직접 받아서 넣었는데 이제 이 빌드 도구 메이븐이라고 하는 애가 요것만 써주면 지가 알아서 받아서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워크라고 한 틀 안에서는 라이브러리 받아서 임포트하고 넣는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렇죠? 우리 맨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맨날 그 데이터베이스 JDBC 연결할 때 샘플 프로젝트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받아요. 근데 JDBC 연결 안 돼 있어. MySQL 커넥터 J 자르 파일 있죠? 그거 경로가 안 맞아서 막 데이터 연결 안 되고 했었잖아요. 그럼 직접 또 경로 연결해서 다시 만져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들고 가서 해도 알아서 받아서 여러분들 거에서 등록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역할, 빌드 도구가 해주는 역할이 돼요. 네, 질문. 다운로드 받는 거는 그쵸. 만약에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고 랜선 안 꽂아져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메이븐 빌드 도구를 돌렸을 때, 업데이트를 했을 때 다운로드가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빌드가 되면 다운로드가 돼서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는 받을 필요는 없겠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아져 있으면, 없으면 받아오고 버전을 바꿨으면 바뀐 거를 인식해서 또 다시 받아오고 하겠죠. 기존 거는 지워버리고 그런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스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JUnit이라고 하는 테스트는 프레임워크는 얘는 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한 단위 이렇게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듈이에요. 우리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죠. JUnit이라고 하는 애도 이제 실무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직접 테스트를 하잖아요. 코드 쓰고 JSP 만들고 뭐 로직 짠 다음에 데이터 들어오나 직접 화면에 들어가서 직접 테스트하죠. 근데 사실 그 테스트도 코드로 짜서 테스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게시글 목록 받아와 줘서 그게 잘 들어오고 그 게시글 목록이 자바로 넘어왔을 때 리스트 안에 들어와서 리스트가 empty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데이터 연동이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죠. 거기까지만 로직을 짜는 거야. 그러면 뭐 보드 DAO 만들어서 리스트 메소드 호출해서 리스트 받아온 다음에 걔가 empty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하나의 메소드로 정해놔. 그거를 JUnit으로 해서 돌려. 걔가 딱 들어와서 true가 뜨면 데이터는 연동이 됐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화면으로 클릭해서 안 해, 테스트. 코드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걸 도와주는 애가 누구다? JUnit이다. 그래도 뭐 시간이 우리가 되면 허용하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 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요? 다 하나하나 직접 테스트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잘할 줄 알면 또 역량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웹 개발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개발 환경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역량에 도움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또 빌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플러그인즈라고 해서 보면 여기에는 이클립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얘는
이 플러그인즈 밑에 이클립스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 정보들이 쭉 나오나 봐요.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나오면 플러그인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또 메이븐의 컴파일러에 대한 그런 설정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밑에는 뭐 실행에 대한 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폼.xml이 만약에 오타가 나 있거나 코드가 잘못 써져 있다. 그럼 프로젝트 안 열려요.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거 자바에서 코드 썼는데 에러도 안 나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서버 안 올라가요. 맨날 하는 그 답답함이 이거죠. 근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다 보면 그 일이 비일비재해요. 서버 딱 올렸는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럼 보면 폼.xml에 막 이상한 거 써놨어. 쓰다 말았어. 태그 막 지워놨어. 안 열리겠지. 얘를 인식해서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는데 여기에 오타가 막 있어. 근데 XML은 오타가 나도 사실 막 에러로 잘 뜨지도 않아요. 자바처럼 컴파일 돼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안 돼. 그럼 여기에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개발하잖아요. 진짜 3시간 동안 해도 안 돼. 그리고 선생님 왜 안 돼? 하면 폼.xml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인지도 인지를 못하고 3시간 날리면서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수업 실수 안에서는 이 메이븐이라는 빌드 도구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그레이들이라는 빌드 도구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다룰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프레임워크들을 배우고 나서 스프링이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이 빌드 도구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요즘의 추세는 메이븐보다는 그레이들이라는 빌드 도구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왜냐면 메이븐 이거 보면 XML로 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드라고 하는 그 빌드 도구의 설정 파일을 보면 걔네는 조금 한 줄로 이렇게 깔끔해 코드가. 그러니까 얘네를 보면 물론 이거 딱 눈에 잘 들어오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태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줄 한 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메이븐 레포지토리 여러분 들어갔잖아요. 아까 켜놓은 게 어디 갔지? 앞으로 여기 메이븐 레포지토리에 자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까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였나요? 그다음 여기 스프링 컨텍스트에 들어가면 여기 버전 뭐 맞춰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메이븐도 있고 그레이들도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 뭘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실제에서는 이제 얘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애를 나중이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그레이드를 쓰는 환경으로 또 볼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 빌드 도구는 메이븐으로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설정 파일이 폼.xml이고 폼.xml에서 하는 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그렇죠? 그리고 의존성 설정. 요거를 주로 이 두 가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로 건드리는 건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 설정은 뭐 버전 요거 딱 써주면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고 의존성 추가하는 거에서 많이 하게 돼요.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 추가시키고 싶다. 그럼 그거 넣어주고 또 여기다가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들 추가하시고 싶다 하면 그 의존성들을
추가해주는 작업들을 주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폼.xml 요것도 구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또 볼 게 뭐가 있나. 설정 파일들이 또 있어요. 여기 스프링 폴더에 오면 아까 전에 봤었던 루트 컨텍스트하고 서블릿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죠. 웹.xml도 있고, 웹.xml도 보면 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간단하게 이 주석들에 대한 내용들만 좀 번역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요 웹.xml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파일이라고 했냐면 웹 컨테이너 설정 파일이라고 했죠. 이 웹 컨테이너 설정 파일은 누가 얘를 읽어들여서 인식을 하냐면 이 설정 정보를 읽어들여서 사용하는 애는 톰캣이에요. 톰캣이 여기에 뭐 필터가 있구나, 리스너가 있구나, 서블릿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는 그 설정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번역한 내용들을 한번 좀 볼까요? 웹.xml 들어오면 일단 이 웹.xml은 웹 컨테이너 설정 파일이 되고 여기 보면 컨텍스트 파람이라고 뭔가 되어 있죠? 얘네들이 뭔지 한번 번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루트 스프링 컨테이너 데피니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IOC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 우리가 의존성 주입해야 되는 객체들, 즉 빈을 관리하는 영역을 스프링 컨테이너, 뭐 IOC 컨테이너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면 그 스프링 컨테이너가 어떤 경로에 있는지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역만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서블릿이나 이 필터에서 공유해서 사용하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이 태그에다가 파라미터 이름을 컨텍스트 config location이라고 해서 이 설정에 대한 정보, 즉 이 루트 스프링 컨테이너의 설정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기다가 밸류로 해서 작성을 해줘요. 여기 보니까 뭔가 경로가 있죠? 이 경로를 찾아가면 뭐가 있어요? 웹 인프에 스프링에 루트 컨텍스트 XML이 있죠. 그러면 이 루트 컨텍스트 XML이 결과적으로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루트 스프링 컨테이너의 경로를 여기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스프링 컨테이너, IOC 컨테이너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이 이제 여기서 설정 파일이 이 루트 컨텍스트.xml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로 스프링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도 볼까요? 얘도 보면 잠깐만 제가 다른 걸 복사했나? 이거 맞죠? Create Spring Container, Share by All Sublet and Filt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뭔가 패키지 경로에서 클래스 파일의 경로가 나와 있죠? 리스너 클래스라고 해서 얘를 보면 모든 서블릿과 필터에서 공유하는 스프링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설정을 여기서 해주고 있대요. 그럼 리스너라고 한 태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클래스가 뭐 하는 앤지를 알면 이 설정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 스프링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웹 개발 프로그램, 웹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음, 설정 정보들을 로드하는 불러오는 리스너 클래스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블릿, 필터 요 개념까지는 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리스너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따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고 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자바 뭐 클래스 작성하는 경로에 가면 필터를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리스너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너라고 하는 애의 역할은 이제 어떤 처리들이나 요청들이 발생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요청이나 액션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맞는 이제 작업이나 동작을 해주게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 리스너도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있는 이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애는 얘가 해주는 역할이 이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설정 정보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시면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방금 제일 중요한 초기화 작업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라고 했었던 일존성 주입에 대한 기능을 수행시켜주고 그다음에 설정 정보를 읽어드리는 로딩하는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톰캣을 통해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읽어드려서 실행을 하려고 하려면 이 web.xml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을 읽어서 서버를 실행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톰캣한테 우리가 사용할 그 리스너는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를 이제 등록을 시켜놔야 우리가 이 서버를 실행했을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일존성 주입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작성해 놓은 설정 정보들을 프레임워크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관장하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서블릿 만들 때 서블릿이라는 클래스 만들 때
이 웹.xml에 와서 직접 이렇게 서블릿 정보를 등록해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자바 작성하는 경로에서 서블릿을 생성했을 때 서블릿을 이클립스에서 만들면 뒤로 가서 여기서 뭐 get, post 이런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딩 해서 정의를 해주죠. 서블릿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뭐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get, post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 지금 제가 서블릿 만들었을 때에는 추가가 되나 모르겠네. 지금 여기선 추가가 된다. 지금 서블릿 제가 만드니까 어디에 추가가 돼요? 웹.xml 밑에 이 테스트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의 클래스 경로, 그 다음에 서블릿 이름, 그 다음에 URL 패턴이 여기에 정의가 되죠. 근데 이제 서블릿을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이 웹.xml에다가 클래스 만들고 서블릿 그리고 서블릿 매핑 태그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버전이 있고요. 또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거 맨날 쓰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서블릿 만들었어. 그 서블릿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줘. 그거를 이제 톰캣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서블릿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버전, 더 높은 버전에서 서블릿 만들 때에는 여기에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안 나오네. 웹 서블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경로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블릿 버전은 몇 버전으로 되어 있냐면 폼.xml에 가보면 서블릿 모듈 버전이 있죠. 여기 아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자바 X 서블릿이 2.5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JSP 서블릿 만들었을 때 할 때는 4.0 톰캣 9.0 버전의 서블릿 4.0이었나? 3.이었나? 그 버전이 쓰였을 거예요. JSP 그 이클립스 들어가서 열어보면 처음에 이제 그 버전 지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4.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버전, 그 정도 버전에 갔을 때에는 저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웹.xml에다가 등록 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서블릿 만들어서 드린 거에 이렇게 써놨던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미지라는 경로로 get 방식으로 요청이 오면 두 get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오면 두 포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블릿의 구조가 됩니다. 근데 과거의 버전에서는 항상 어떻게 이 웹.xml에다가 서블릿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서블릿이 50개, 그럼 50개 다 등록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있었냐? 웹.xml을 잠깐만. 잠깐만. 다 날라갔나? 주석이? 살았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서블릿 만들면 자동으로 저 코드 넣어주면서 여기 막 주석이랑 이것도 다 초기화 시키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또 내려와 보니까 우리가 요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에로는 이런 작업들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아까 제가 서블릿 만드니까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밑에 추가가 됐잖아요. 네. 한번 보실래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졌죠? 자,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 요거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리퀘스트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번역글만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 요거죠. 그럼 여기서는 아까 제가 그 테스트 서블릿을 왜 만들어 봤냐면 지금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블릿 버전은 2점대 버전이라서 서블릿을 만들면 웹.xml에 이 서블릿 태그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서블릿을 등록하고 있죠. 서블릿 태그 쓰고 서블릿 매핑 태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서블릿의 이름을 뭘로 등록을 해요? 앱 서블릿이라고 등록을 하고 이 클래스를 하나 지정해주고 있죠. 이 클래스에 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부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다. 서블릿 클래스가 있다. 걔를 등록을 하면서 뭔가 여기 초기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구조는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인코딩 필터 할 때. 네, 여기도 나오죠? init 파라미터 태그 넣어가지고 파라미터 이름 적어주고 값을 여기서 받아와서 썼었죠. 인코딩 필터 할 때처럼. 이게 그냥 스프링에서는 이 구조가 그냥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고 필터는 저렇게 등록을 하겠고 서블릿도 역시 이렇게 등록하는데 여기에 컨텍스트 컨피그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컨텍스트에 대한 설정 정보의 위치 그쵸? 즉 아까 전에 뭐였어요? 이 스프링 웹 설정 파일에 대한 위치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 파라미터 이름으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가 아직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얘가 뭐를 인식해서 동작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서블릿 context.xml이라고 하는 무슨 파일? 스프링 웹 설정 파일을 읽어 들여와서 거기에 설정해 놓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지웠어요. 하고 나서 서버가 안 켜져요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블릿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웹.xml 얘네 없으면 서버 절대 실행이 되지 않겠죠. 자, 이 서블릿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는 엄청 중요한 애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가 거의 메인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동작하기 위한 메인 서블릿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간단하게만 얘가 뭐 하는 애인지만 조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서블릿 등록하는 코드죠. 그쵸? 그리고 서블릿 매핑은 서블릿 매핑을 하는 경로를 매핑하는 서블릿 매핑 태그입니다. 서블릿은 결과적으로 뭐 하는 애였었냐면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해주는 클래스였어요. 서블릿도 사실은 클래스예요. 다만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미리 정의된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우리가 서블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서블릿은 뭐다? 요청을 받고 처리하고 응답을 해주는 역할이 서블릿이다. 그렇죠? 근데 많은 서블릿들 중에 가장 이 웹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할 때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가장 앞에 있는 가장 메인이 되는 핵심 서블릿을 우리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합니다. 얘가 없으면
스프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요청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출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고, 얘가 하는 역할만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이 요청을 처리하는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얘가 또 어떤 중심에 있냐면, 우리가 MVC라고 하는 아키텍처 패턴을 직접 써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웹 MVC라고 하는 모듈로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MVC 패턴에 기반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건데,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을 때 이 MVC는 뭐였어요? 모델 뷰 컨트롤러였죠. 그렇죠? 이 모델은 뭐였죠? 데이터 처리, 뷰는 화면,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를 제어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컨트롤러를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서 모델하고 뷰를 제어하는 코드를 클래스로 짤 건데, 그 이전에 먼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컨트롤러가 선택될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보다 앞에 있는 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드라고 하는 게시판 관련된 요청을 보냈어.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할 거야. 커멘트의 요청을 보냈어. 그러면 커멘트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할 거야. 갤러리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컨트롤러가 선택이 돼서 동작할지를 누가 판단한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제일 앞에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얘가 해준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적어놓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웹 요청 처리, 그 다음에 뷰를 선택해주는 작업. 그리고 응답을 반환하는 작업. 요 네 가지의 작업을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관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애가 돼요. 자, 여기까지 잠시 보고 우리가 식사하고 와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없어요. 네. 네. 이거 어디를 못 썼나요? 여기? 코트에도 켜놓을게요. 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